칠레. 칠레는 남태평양에 접해 있는 남아메리카의 국가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페루와 인접해 있다. 1540년부터 270여 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지였으나 1810년 9월 18일 독립을 선언하였다. 칠레의 공식 명칭은 칠레공화국이며 대통령제를 채택하였다. 칠레의 정식 명칭은 칠레공화국이다. 북쪽으로 페루, 북동쪽으로 볼리비아, 동쪽으로 아르헨티나와 국경을 접하며 서쪽으로 태평양, 남쪽으로는 남극해에 면한다. 볼리비아와의 전쟁 끝에 볼리비아가 태평양 연안 해양 출구를 요구하면서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고 영사 관계만 유지하고 있다. 국명은 페루의 잉카족이 마푸체족을 정복하는 데 실패한 뒤 틸리라는 당시 족장의 이름에 빗대어 아콩카과강을 칠리 계곡이라고 불렀다는 것과 아콩카과강이 칠리라는 이름의 계곡과 도시가 있는 카스마 계곡과 유사한 데서 유래하였다는 등의 설이 전해진다. 16세기에 스페인이 도착하기 전에 잉카는 거의 1세기 동안 칠레 북부를 통치했으며 원주민인 마푸체는 칠레 중부와 남부에 거주하였다. 칠레는 1810년에 독립을 선언했지만 1818년까지 스페인의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다. 칠레는 19세기 초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이뤘고 민주주의의 역사는 많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보다 길다. 그러나 예외적인 시기가 바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독재 시기로 1973에서 1990년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수만 명이 투옥, 고문 또는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부터 꾸준히 전개되었던 민주화 운동의 결과 칠레는 20세기 후반 민주화를 이루어냈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독립이 유지되며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였다. 자유시장주의에 기반한 칠레의 경제는 광업, 농업 및 어업과 같은 천연자원과 무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길이가 4,300km에 달하고 평균 너비가 175km에 불과한 칠레의 특이한 국토 형태로 인하여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나라가 되었으며 다양한 기후를 보인다. 그 결과 칠레는 북부에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인 아타카마부터 중부의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남부의 빙하 및 피오르 등 다양한 기후대를 포괄한다. 칠레는 인종적으로 백인과 원주민을 포함한 다민족 사회이다. 칠레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천주교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칠레의 문화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특히 문학의 경우 시인 가브리엘라 미스트랄이 라틴 아메리카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역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시인 파블로 네루다의 나라이기도 하다. 칠레는 유엔 창립회원국으로 미주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에 속해 있다. 1. 자연 1. 지질과 지형. 칠레는 안데스 산맥 서쪽에 있는 길고 좁은 해안에 위치한 국가로 남북으로 4,300km 이상 뻗어 있지만 동서로 가장 넓은 지점은 350km에 불과한 좁고 긴 나라이다. 동서로 가장 좁은 지점에서 64km이며 평균 너비는 175km이다. 이렇듯 길고 좁은 칠레의 국토는 칠레가 다양한 지질과 지형을 갖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칠레의 총면적은 75만 6,950제곱킬로미터이며 가장 지진과 화산의 활동이 활발한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태평양 섬과 남극 영유권을 제외하고 칠레는 위도 17도에서 56도S, 경도 66도에서 75도 W 사이에 있다. 칠레의 주요 지형은 동쪽의 안데스 산맥과 중부의 계곡 그리고 서쪽 해안 지역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은 칠레의 전통적인 5개의 위도, 구분 지역을 관통한다. 이 지역들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란 노르테, 노르테-치코, 소나 센트랄, 라프론테라 및 호수지구, 그리고 남쪽 극단 지역인 수루이다. 칠레의 영토는 1888년에 영토로 편입한 폴리네시아의 최동단 섬인 이스터섬과 살라위고메스 섬, 본토에서 600km 이상 떨어진 후안 페르난데스 제도를 포함한다. 북부 아타카마 사막에는 주로 구리와 질산염과 같은 풍부한 광물이 있고
산티아고를 포함하며 비교적 온화한 기후를 보이는 소나 센트럴 지역은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농업의 중심지이다. 이 지역은 또한 칠레가 19세기 후반 북부와 남부 지역을 통합하면서 확장하게 된 시발점으로 역사적 중심지이기도 하다. 칠레 남부의 라프론테라 및 호수 지역은 산림이 울창하고 강과 호수가 많은 지역이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력 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아르헨티나와의 국경 대부분을 형성하는 칠레 안데스 산맥은 거의 국가의 길이만큼 뻗어 있다. 서부 안데스 산맥의 형성은 약 0년 전인 쥐라기 기간에 시작되었다. 태평양판이 남아메리카판으로 덮이게 되면서 안데스의 지구 동기선에 축적된 해양 및 육상 퇴적물이 접혀서 들어 올려졌다. 신생대에 일어났던 활발한 화산 활동 및 용암의 주입으로 칠레 안데스 산맥에는 구리, 철, 문, 몰리브덴, 망간, 석탄 등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안데스 산맥과 해안 산맥 사이의 중부 계곡은 안데스 산맥에서 오는 중적, 하빙빙 또는 빙퇴석 퇴적물로 채워져 있다. 칠레 북부에서는 고도가 2000에서 4000피트인 고원을 형성하였고, 사막 지역에서 남쪽으로 뻗어있는 칠레 중북부에서 중간 계곡은 상당히 비옥한 평원을 형성한다. 칠레 중부의 수많은 안데스 강이 중적 퇴적물로 인해 중부 계곡에서 지중해식 농업이 번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준 비옥한 토양층이 형성되었다. 온난한 기후와 함께 비옥한 토양과 풍부한 수자원은 칠레 중부 계곡이 칠레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생산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게 하였다. 이 지역은 칠레의 곡물 재배와 중요한 낙농업의 중심지이다. 대부분의 강은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하여 서쪽 태평양으로 흐른다. 따라서 강들은 매우 짧아서 가파른 경사와 난류로 인해 항해에 적합하지 않지만 수력 발전에 특히 유용하다. 칠레의 강은 위치하는 기후 지역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인다. 메마른 북부 지역에서는 칠레 볼리비아 알티블라노에 내리는 하절기 강우량의 영향을 받는다. 칠레 중부 지역의 강은 북부와 비교하면 더 풍부한 수량을 자랑한다. 우기인 겨울철에는 상당한 강우량이 발생하여 중부 지역 강들은 범람하기도 한다. 늦은 봄에는 안데스 산맥에서 겨울 동안 쌓인 눈이 녹아 강들로 흘러드는데 건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 이 지역은 농업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 비오비오강 남쪽의 칠레 중남부는 지속적인 강우로 전반적으로 수량이 풍부한 편이다. 칠레 파타고니아와 디에라 델 부에고에서는 1년 내내 강한 비와 눈보라가 합쳐져 강물이 잘 공급되지만 태평양으로 흐르는 극도로 가파른 흐름으로 인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이 기후 위도 약 38도를 가로지르는 칠레의 영토는 습한 열대 지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후를 포함한다. 태평양, 페루 한류, 남태평양 고기압과 안데스 산맥이 칠레의 기후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페루 한류의 냉각 효과와 남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남서풍은 칠레 북부와 중부 대부분의 온화한 기후를 가져온다. 최남단 지역만이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나 있어 춥고 습한 기후를 보여준다. 온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주요 도시의 연평균 기온은 아리카 18도씨, 안토파가스타 16도씨, 산티아고 14도씨, 푸에르토몬트 11도씨 및 푼타아레나스 6도씨다. 겨울에도 난류의 영향으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지는 않고 칠레 중부에 눈이 내리면 몇 시간 이상 쌓이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여름에는 반대로 한류의 영향으로 온도를 크게 오르지 않아 폭염이 없다. 가장 높은 월 평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은 북부 사막 지역이다. 연간 강수량은 극단적으로 건조한 북부에서부터 상당히 습한 남부까지 매우 다르다. 위도 27도 S의 북쪽에는 강우량이 거의 없어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다. 산티아고의 연간 강우량은 약 33cm이며 중앙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갈수록 강수량은 점차 증가하여 푸에르토몬트에서는 연간 강우량이 185cm에 이른다. 칠레 중부와 중남부의 해안은 중앙계곡보다 습하다.
발파라이소에서 연간 강수량은 38cm에 달하며 콘셉시온에서는 132cm로 증가하고 발디비아에서는 약 228cm에 이른다. 하지만 남쪽으로 가면 강수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칠레 파타고니아의 푼타아레나스에서 연간 강수량은 45cm 수준이다. 칠레의 국토는 약 75만 7천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 면적의 3.4배, 남한 면적의 7.7배 크기에 해당한다. 남이 18도에서 56도에 걸쳐 길게 뻗어내린 칠레는 국토 길이가 약 4,270km에 이르러 위도에 따라 아열대, 사막, 지중해성, 온대, 한랭 기후 등 다양한 기후가 나타난다. 또한 안데스 산맥과 흉볼트 한류가 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칠레는 기후에 따라 크게 세 지역, 즉 사막 기후의 북부, 지중해성 사막 기후의 중부, 온대성 한랭 기후의 남부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칠레 북부는 사막 및 아열대성 기후로 연평균 기온 16도씨를 유지한다. 북부는 약 26만 제곱킬로미터의 아타카마 사막과 산지로 구성되며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건조지역으로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동식물도 거의 살지 못하는 곳이다. 둘째, 중부는 아콩카과산을 비롯하여 많은 고봉들이 솟아있는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 연안을 따라 뻗어있는 해안 산맥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중부 협곡지대가 펼쳐진다. 이곳은 기후가 온난하고 강수량이 적당하며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한 비오비오강, 마울레강이 비옥한 토양을 형성해 놓았기 때문에 인구의 약 3/4가 이 지역에 거주한다. 중부 지역에 있는 수도 산티아고는 지중해성 사막 기후로 사계절이 있고 여름은 고온 건조하고 겨울은 온난다 습하다. 여름철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고 겨울에 해당하는 6에서 8월에 강수량이 집중된다. 산티아고 지역은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지만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셋째, 남부지역은 한랭 기후로 강우량이 풍부하며 춥고 장마진 기후가 특징이다. 남부는 풍부한 산림, 호소, 화산군과 칠로의 섬에서 마젤란의 협을 사이에 둔 티에라 델 푸에고 섬 사이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군도로 구성된다. 이 지역에는 경승지가 많지만 일반적으로 한랭지대이고 1년 중 거의 매일 비가 오는 곳도 있으며 남쪽 끝에 파타고니아 사막은 툰드라적인 강풍과 눈, 비로 젖어 있다. 또한 태평양 쪽으로는 기묘한 모양의 돌이 빚어내는 천연기념물로 유명한 이스터섬을 비롯하여 로빈슨 크루소 표류기의 무대로 알려진 후안 페르난데스 섬이 있다. 3. 생태와 자연재해. 국토의 길게 뻗은 형태 덕분에 칠레는 다양한 위도와 고도에 분포하는 다양한 생태계의 본거지가 되었다. 안데스 산맥과 태평양으로 인하여 생긴 칠레 영토의 지리적 고립은 일반적으로 다른 남미 국가에 서식하는 동물들이 칠레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페마, 국어, 구아나코, 칠라와 같은 상대적으로 큰 포유류들이 칠레에 서식한다. 칠레 산림지역은 다양한 동물들에게 서식지를 제공하며 칠레에 서식하는 조류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칠레의 긴 해안은 바위 호퍼와 마젤란 펭귄, 바다 사자 및 6종의 물개의 큰 식민지를 포함하고 있다. 칠레 바다에는 칠레 돌고래를 포함한 풍부한 고래 개체군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칠레의 자연 보존 지역의 크기는 14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으며 이는 전체 영토의 약 19%에 달하는 규모이다. 자연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영토의 비율이 세계에서 7번째로 높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3번째로 높다. 아타카마 사막에서 파타고니아까지 전국에 총 94개의 자연보호구역이 있으며 31개의 국립공원, 48개의 국립보호구역 및 15개의 국립기념물이 지정되어 있다. 유네스코는 또한 칠레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환경을 보호하고자 전국에 9개의 세계 생물권 보존 지역을 지정하였다. 칠레의 지정학적 위치는 칠레에게 아름다운 경관과 다양한 환경을 선사하였지만 동시에 지진이나 화살 폭발 및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조건을 가져다 주었다. 나스카판, 남아메리카판, 남극판의 세계 지각판이 교차하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칠레는 역사 이래 다양한 강도의 지진을 경험해왔다.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지진은 1960년 발디비아 지진으로 규모 9.4에서 9월 6일 사이의 지진이었다. 이 지진은 칠레 남부를 강타하여 최대 6,000명이 사망하고 쓰나미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일어났다. 발디비아 지진을 일으킨 파열은 길이가 800km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최근 역사를 분석해보면 칠레에서 큰 지진은 대략 25년에서 100년마다 발생하고 있다. 칠레의 다른 큰 지진은 1985년 3월 3일과 1995년 7월 30일에 일어났다. 칠레는 지진, 화산 활동,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산불, 홍수 및 산사태, 가뭄 등이 기후 변화로 인하여 악화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칠레 남부와 중부 지역이 2008에서 2015 사이의 심각한 경험의 원인으로도 기후 변화가 지목된다. 기후 변화는 역사적으로 칠레에 영향을 끼쳐온 산불, 홍수 및 산사태, 가뭄이나 해수면 상승의 범위와 빈도, 강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가뭄은 물가용성과 식량 생산, 농업 생산, 에너지, 광업 등 중요한 부문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가뭄뿐 아니라 잦은 화재도 기후 변화의 결과로 지목되고 있다. 산티아고와 푸에르토몬트 사이의 지역은 화재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다. 2017년에 이 지역에서 일어난 광범위한 산불이 그 예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강수량 패턴 변화 및 빙하의 소실은 강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 칠레에서 홍수 대부분은 4월과 9월 사이에 우기에 발생하지만 최근 칠레는 지구온난화 및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상과 함께 잦은 돌발 홍수를 경험하고 있다. 2. 주민 1. 인구 구성 칠레의 인구는 2022년 기준으로 1843만 408명으로 인구 규모로는 세계 62위에 속한다. 출산율은 2020년 기준 1.7로 1955년 4.9를 기록한 이래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칠레의 기대 수명은 2020년을 기준으로 80.7세이며 여성은 82.8세, 남성은 78.5세로 조사되었다. 영유아 사망률은 2020년을 기준으로 5.9이며 1950년 122.5살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낮아졌다. 인종적으로 원주민이 아닌 인구가 88.9%에 달하고 마푸체가 9.1%, 아이마라가 0.7% 그리고 다른 원주민 종족이 전체 인구의 1%를 차지한다. 식민지 시대의 노예로 칠레에 끌려온 아프리카인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신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대 플랜테이션 경제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독립 후 공화정 시대의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상인들은 성장하는 칠레의 도시 지역에 유입되어 정착하였고 이후 칠레의 정치 또는 경제 엘리트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유럽발 이주는 19세기에 들어서는 감소했는데 19세기 후반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외국인은 전체 인구의 1%를 거의 넘지 않았다. 19세기 말에는 소수의 동유럽 유대인과 오스만 제국을 탈출한 기독교 시리아인 및 팔레스타인들이 칠레로 이주하였다. 오늘날 그들은 금융 및 소규모 제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 언어 칠레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는 악센트가 뚜렷하고 마지막 음절이 종종 삭제되고 일부 자음은 부드럽게 발음되기 때문에 칠레 스페인어라고도 불린다. 스페인의 카스티아 지역에서 사용되는 스페인어와 확연히 다른 칠레의 스페인어는 발음상 안달루시아의 스페인어에 더 가깝다고 평가된다. 칠레에서는 칠레 스페인어와 함께 다양한 원주민 언어도 사용된다. 마푸둥구는 마푸체의 언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원주민 언어이며 뒤를 이어 아이마라어, 라파누이어 등도 사용된다. 독일어는 독일계 이주민이 많이 정착한 칠레 남부에서 여전히 사용된다.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5학년 이상의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칠레의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유치원부터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다. 3. 종교 종교는 칠레 역사를 통틀어 사회 및 정치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기독교는 특히 칠레 사회에서 계속해서 지배적인 종교로 작동해왔다.
실제로 인구의 84.1%는 스스로를 기독교 신자로 규정하며 이들 중 대다수인 66.7%는 천주교를 자신의 종교라고 답변한다. 최근 증가한 개신교도는 전체 인구의 16.4%로 파악되며 인구의 1% 정도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파악된다. 나머지 인구 중 11.5%는 무교이다. 역사의 대부분 동안 천주교 교회는 칠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천주교는 16세기 스페인 식민주 의자들에 의해 칠레에 유입되었으며 오늘날에도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다. 1973년 군사 쿠데타 이후 천주교 교회는 피노체트 정권에 대한 저항의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톨릭 신자임을 밝히는 칠레인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모든 추종자가 가톨릭의 신념과 가치에 동의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일부 칠레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의 보수적 성격에 대해 불만을 표명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거부한다. 이러한 입장차는 특히 낙태와 이혼에서 두드러진다. 스스로를 개신교도라고 규정하는 칠레인의 비율은 천주교도에 비하여 상당히 낮지만 개신교의 인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개신교는 19세기 초에 독일 루터교 이민자들에 의해 칠레로 유입되었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오늘날 개신교의 인기가 높아지는 것은 이민자 유입 때문이 아니라 개종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톨릭 신도와 개신교 신도의 분포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스스로를 개신교도라고 밝히는 이들은 사회 내에서 가난한 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신교는 종종 가톨릭 교회와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2000년대 초반부터는 침례교 교회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더 높은 사회 경제적 계층과 교육 수준의 사람들이 개신교로 개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칠레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개신교 분파는 오순절파와 복음주의이다. 칠레의 모든 개신교 신자 중 약 3분의 2가 오순절파로 분류되며 칠레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오순절화된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된다. 3. 역사 1. 식민지 이전 시대 16세기 중반 스페인이 칠레를 정복할 당시 최소 50만 명의 원주민이 이 지역에 거주했다. 15세기에 광범위한 잉카 제국의 일부를 형성하며 케추아족의 영향을 받았다. 칠레 원주민 공동체 중 가장 큰 마푸체 부족은 칠레 남부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 유목민이었던 마푸체 부족은 가족 단위의 작은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갔다. 이들이 종사하는 농업은 자급자족을 위한 것이었고 사냥, 채집, 낚시, 무역 등을 통하여 칠레 지역 최대 원주민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스페인의 칠레 정복은 1536에서 1537년에 프란시스코 피사로의 동료이자 라이벌인 디에고 데 알마그로 휘하의 군대가 또 다른 페루를 찾아 이 지역을 침공했을 때 시작되었다. 높은 문명이나 금을 잡지 못한 스페인 사람들은 즉시 페루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알마그로의 부하들이 가져온 실망스러운 보고서로 알마그로가 사망한 후 피사로가 페드로 데 발디비아에게 이 지역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만들도록 허가한 1540에서 1541년까지 더 이상의 정복 시도는 없었다. 발디비아는 약 150명의 동료와 함께 1540년 후반에 칠레에 입국하여 1541년 산티아고를 건설하였다. 발디비아는 1550년까지 비오비오강 남쪽 지역을 정복하지 않았다. 1550년 콘셉시온을 건설하고 남쪽으로 정복을 이어갈 계획을 세웠으나 1553년에 라우타로라는 숙련된 족장 아래 마푸체들이 반란을 일으켜 발디비아를 생포해 살해함으로써 발디아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종종 남아메리카의 아파치족이라고 불리는 마푸체들은 급변하는 주변 조건에 따라 그들의 생활 방식과 군사 전술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1880년대까지 반식민화 투쟁을 이어갔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스페인에게 정복당하지 않은 원주민 공동체가 되었다. 이 스페인 식민 시기
칠레에서는 매우 제한된 양의 귀금속만 발견되었기 때문에 식민주의자들은 일찍부터 농업에 관심을 돌렸다. 그들은 다양한 곡물, 채소 및 과일을 재배하였고 가축을 사육했으나 거의 모든 생산물을 현지에서 소비하는 자급자족형 경제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대농장을 경영하기 위한 대규모의 흑인 유입도 일어나지 않았고 원주민의 노동력을 착취할 여력도 되지 않아 초기 칠레의 식민주의자들은 스스로 직접 일을 해야 했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으며 16세기 말에는 칠레 영토에 5,000명 이하의 스페인인들이 정착하였다. 결국 1600년부터 식민지 후기까지 칠레는 제국의 적자 지역이었으며 스페인 왕은 산티아고를 유지하고 마푸체의 영토인 아라우카니아 지역과의 국경 지역을 관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간 보조금을 제공해야 했다. 1600년 이후 가장 명백한 사회 변화는 메스티소의 급속한 성장이다. 식민지 시대가 끝날 무렵 칠레 지역의 인구가 마푸체 부족을 제외하고 약 50만 명에 이르렀을 때 이들 중 약 30만 명이 메스티소이고 약 15만 명이 크리오요, 즉 유럽계 백인이었다. 나머지 인구 중 약 2만 명은 스페인에서 태어나 이곳으로 파견되거나 유입된 백인, 즉 페닌슐라레스였고 약 5천 명의 흑인이 거주했다고 추정된다. 당시 사회는 고도로 계급화되어 계급 피라미드의 맨 위에는 페닌슐라레스가, 그 아래에는 크리오요, 그리고 그 아래는 메스티소가 위치했으며 피라미드의 가장 바닥에는 원주민과 흑인이 있었다. 3. 독립. 칠레에서 독립을 향한 초기 움직임은 1810년 9월 18일 산티아고에서 열린 카빌도 아비에르토에서 시작되었다. 이 공청회에 참석한 당시 특권층의 대표들은 그 당시 대통령 주지사의 사임을 수락하고 그 자리에서 지역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810년부터 1813년까지 이들은 리마 총독과 공식적인 갈등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칠레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들은 무역 제한을 완화하였고 노예 제도의 궁극적인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으며 그들의 신념을 홍보하기 위한 신문을 창간하고 국립연구소를 만드는 등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내부 갈등의 불씨도 사그라지지 않았는데 주로 스페인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었다. 호세 미구엘 카레라와 그의 추종자들은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였고 스페인은 식민지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1814년 10월 1일과 2일 있었던 랑카과 전투에서 스페인은 군사적 우위를 회복하고 반기를 들었던 자들을 처단하였다. 랑카과에서 패배한 후 카레라 형제와 향후 칠레의 독재자가 될 베르나르도 오이긴스 등은 아르헨티나로 이주하였다. 그곳에서 오이긴스는 칠레를 해방한 다음 페루를 공격하여 대륙의 남쪽 부분을 해방하기 위해 군대를 모으고 있는 호세 데 산 마르틴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칠레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의 무능한 대표자들의 가혹한 통치로 고통받았고 독립의 필요성을 자각했다. 1817년 1월 오이긴스의 지휘에 따라 산 마르틴의 잘 훈련된 군대는 안데스 산맥을 가로지르는 행진을 시작했고 1817년 2월 12일 이들은 차카부코 언덕에서 스페인주의자들을 물리치고 산티아고로 가는 길을 열었다. 하지만 칠레의 독립선언은 1년 후 1818년 2월 12일에서야 이루어졌다. 4. 국가 형성기. 칠레 독립은 칠레 사회의 변화를 거의 가져오지 않았으며 19세기 칠레 사회는 유력 가문의 기댄 정치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향 아래에 놓인 매우 계층화된 식민지 사회 구조의 본질을 유지하였다. 결국 강력한 대통령들이 등장했지만 부유한 지주들 또한 강력하였다. 독립 이후 칠레는 천천히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경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탄타우코 조약에 의해 칠레의 군도는 1826년에 칠레로 통합되었다. 이후 차냐르시에서 은이 발견되고 발파라이소 항구의 무역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가 호황을 누리기 시작하자 칠레는 페루와 태평양에서 해양 패권을 둘러싸고 갈등하게 되었다. 동시에 칠레 남부에서 주권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위하여 1848년 아라우카니아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독일 이민자들과 함께 양키웨를 식민지화하였다.
19세기 말 산티아고 정부는 결국 아라우카니아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하고 그 남쪽을 모두 칠레로 통합하였다. 또한 칠레는 아르헨티나와 1881년 경계 조약을 맺고 마젤란의 협에 대한 칠레의 주권을 확인하였다. 같은 시기 페루 및 볼리비아와의 태평양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그 결과 북쪽으로 영토를 거의 1/3로 확장하였다. 그 결과 볼리비아는 태평양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빼앗겼으며 칠레는 귀중한 질산염 매장지를 획득, 풍요의 시대를 열었다. 칠레는 1870년까지 남미의 고소득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1891년 칠레는 내전을 경험하였고 그 결과 대통령과 의회 간 권력을 재분배하였는데 이는 이후 칠레 정치를 규정하는 의회 민주주의 수립의 토대가 되었다. 20세기 1920년대까지 신흥 중산층과 노동계급은 개혁주의 대통령인 아르투로 알레산드리를 선출할 만큼 충분히 강력했는데 그의 프로그램은 보수적인 의회에 의해 좌절되었다. 1924년 루이스 알타미라노 장군이 이끄는 군사 쿠데타는 1932년까지 지속되며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왔다. 그 기간 동안 권력을 잡은 10개의 정부 중 가장 오래 지속된 정부는 카를로스 이바네스 델 캠포 장군의 정부로 1925년에 잠시 권력을 잡았다가 1927년에서 1931년 사이에 사실상 독재 정권을 세웠다. 이후 민주적으로 선출된 후계자에게 권력을 양도함으로써 이바네스 델 캠포는 이후 30년 이상 정치를 계속할 수 있을 만큼의 존경을 받게 된다. 1932년 입헌주의가 회복되자 강력한 중산층 정당인 급진당이 등장하였으며 이 당은 이후 20년 동안 다양한 연립정부의 핵심 세력이 되었다. 급진당은 그 통치 기간 동안 국가의 경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였다. 1964년 기독민주당원 에두아르도 프레이 몬탈바는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주요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자유의 혁명이라는 슬로건 아래 프레이 행정부는 특히 농업 노동자의 농촌 노조 결성 허용을 포함하여 교육, 주택 및 농업 분야에서 광범위한 사회 및 경제 개혁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1967년까지 프레이는 자신의 개혁이 부족하다고 비난하는 좌파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보수파 사이에서 입지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프레이는 임기 말까지 기독민주당이 제시한 야심찬 개혁의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지 못했다. 칠레의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사건 중 하나는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주의자였던 당시 상원의원 살바도르 아이엔데의 당선이다. 1970년 선거에서 칠레 사회당의 살바도르 아이엔데 상원의원은 당시 사회주의자로 공산당, 급진당, 사회민주당, 기독민주당 등이 결합한 인민전선의 후보로 대선에서 승리하였다. 칠레 최초로 선거로 당선된 사회주의자 대통령의 다양한 개혁 정책은 1972년 시작된 경제 불황으로 표류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아이엔데의 사회주의 프로그램들에 대한 저항으로 야기된 자본 도피, 민간 투자 급감, 은행 예금 인출로 경제 상황은 악화하였다. 생산량은 감소하고 실업률도 상승하였다. 아이엔데는 소비자 지출을 늘리고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 가격 동결, 임금 인상, 세금 개혁 등의 조치를 채택하였고 민관 공동 공공사업 프로젝트는 실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사회주의 개혁의 하나로 은행 대부분이 국유화되고 구리, 석탄, 철, 질산염 및 철광 산업의 많은 기업이 국유화되거나 기업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강화되었다. 특히 구리 대광산의 국유화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하지만 아이엔데의 정책은 당시 미국 정부가 이념적 갈등을 가져왔고 미국의 재정적 압력은 수출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하는 칠레의 해외 신용도가 추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칠레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 1973년 초 인플레이션은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1973년 5월 26일 아이엔데 정부에 반대했던 칠레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아이엔데가 국가의 합법성을 방해했다고 비난했다. 이는 칠레 법원이 곧 있을 피노체트의 반헌법적 권력 침탈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띠게 되었다. 칠레의 최근 역사를 규정하는 또 다른 사건은 심각하고 체계적인 인권 침해가 일어났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의 독재이다.
급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채택한 피노체트 정권 하에서 국가는 시장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 측면에서도 지배적인 역할에서 물러났다. 정권의 첫 해에는 대규모의 폭력적인 인권 침해가 일어났다. 1973년 10월 정권에 의해 최소 72명이 살해되었고, 민주화 이후 진상조사 끝에 작성된 레티그 보고서와 발레티 위원회에 따르면 군사 독재 기간 중 최소 2115명이 사망했고 최소 27,265명이 고문을 당했으며, 이들 중에는 12세 미만 어린이가 88명 포함되어 있다. 2011년 칠레 정부는 추가로 9,800명에 달하는 정치폭력의 희생자를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정치적 이유로 살해, 고문 또는 투옥된 인원은 4만 18명으로 늘어났다. 1980년 9월 11일 피노체트 정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신헌법을 통과시켰다. 그 결과 피노체트 장군은 8년 임기의 공화국 대통령이 되었다. 하지만 이 신헌법은 동시에 야당이 1988년 국민투표에서 피노체트에 대한 저항을 조직하고 결국 그를 패배시킬 수 있는 틀을 제공하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 주로 1982년 경제 붕괴와 1983에서 88년의 대규모 시민 저항의 결과로 피노체트 정권은 노동조합의 조직과 정치 활동을 포함하여 집회, 언론 및 결사의 자유를 점차 허용했다. 1988년 10월 5일 국민투표에서 피노체트 대통령의 연임은 반대 56%, 찬성 44%로 부결되었다. 칠레인들은 1989년 12월 14일 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절반 이상을 선출하였다. 콘세르타시온이라고 불리는 17개 정당 연합의 후보인 기독민주당 소속 파트리시오 아이리는 55%에 달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다. 민주사회로의 이행기의 대통령으로서 아위린 대통령은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재직하였다. 21세기 1989년부터 2005년까지 콘세르타시오는 모든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아위린 정부는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막고 경제 안정을 달성했으며 빈곤을 줄였다. 또한 군사 정권 하에서 살해되거나 실종된 사람들의 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했다. 기독민주당 에두아르도 프레이, 루이스 타글레와 사회주의자 리카르도 라고스, 그리고 미첼 바체레트가 연속적으로 이끄는 콘체르타시온 정부는 시장주의에 기반한 경제 성장과 정치 및 경제적 개방성, 그리고 교육, 주택, 보건 및 연금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이라는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나갔다. 1990년과 2010년 사이에 칠레의 1인당 소득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빈곤율이 급락하고 사회 지표가 극적으로 개선되는 동시에 중산층이 증가하였다.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었고 점점 더 자신의 권리를 갖는 시민으로 여기게 되었다. 주요 헌법 개혁은 2005년의 마지막 권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정당으로부터 점점 더 소외감을 느꼈고 선거 참여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히 급감하였다. 콘세르타시온 정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치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시민들은 2009년 선거에서 1958년 이후 처음으로 우파 후보인 칠레 동맹연합의 세바스티안 피네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피네라 정부는 이전 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정책을 대부분 유지하였다. 그런데도 2011년 칠레는 무상교육과 교육 부문의 철저한 탈시장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역사적 시위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 시위는 당시 콘세르타시온이 우파와 거리를 두고 학생 시위대와 동조하도록 함으로써 정치 지형을 왼쪽으로 옮겨오는 결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이후 2019년부터 일어난 사회개혁 요구 시위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후 2013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기권율이 50%를 넘었지만 바체레트 대통령이 다시 대권을 획득하였다. 그녀는 세금 개혁, 교육 개혁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헌법을 약속했다. 바체레트의 정부는 개헌의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였으나 노동, 선거 및 반부패와 관련된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구리 가격 하락과 칠레 기업에 대한 국제 신뢰의 하락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하면서 바체레트 정부는 빠르게 지지층을 잃었다.
그 결과 2018년 3월 피네로 대통령은 다시 대선에 출마하여 대통령직에 당선되었다. 피네라 대통령의 당선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칠레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만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는 2019년부터 2020년으로 이어진 칠레의 사회개혁 요구 시위로 표출되었다. 산티아고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반대로 시작된 이 시위는 이후 생활비 증가, 민영화 및 불평등을 고발하는 전국적 시위로 확대되었다. 2019년 11월 15일 국회 소속 대부분의 정당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하여 2020년 4월 새 헌법 제정에 관한 국민투표를 소집하기로 합의했지만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이는 10월로 연기되었다. 2020년 10월 25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칠레인들은 새 헌법의 제정에 78.28%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당시 투표율은 51%였다. 이듬해 5월 15일에서 16일 사이에 제한의회입법 의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고 여성, 원주민, 학생 등 그동안 칠레의 주류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그룹의 대표들이 대거 당선되었다. 이러한 칠레의 개혁적 분위기는 2021년 12월 19일 좌파 후보인 35세의 전학생 시위 지도자이자 진보정당 국회의원인 가브리엘 보리치가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절정에 이르는 듯하였다. 칠레의 최연소 지도자인 보리치 대통령은 2022년 3월 11일 퇴임하는 세바스티안 피네라 대통령의 뒤를 이어 대통령으로 취임하였고 내각 24명 중 14명이 여성인 여성 다수 내각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칠레 사회의 진보적 변화는 2022년 9월 4일 유권자들이 개헌안을 부결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다. 새 헌법은 보리치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나 대다수의 유권자에게 너무 급진적인 것으로 여겨졌기에 부결되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2022년 11월 현재 칠레는 헌법 개정의 과정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 중이다. 4. 정치 1. 정부와 행정 1821년에 출범한 칠레 공화국은 피노체트 군사독재 시절을 제외하고는 대민주주의의 오랜 역사를 유지해왔다. 현재 칠레는 피노체트가 소집한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된 1981년 헌법에 따라 통치된다. 이 헌법은 국가 통치를 대통령의 손에 맡기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였고 피노체트가 1990년까지 재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4년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임기를 1994년에 정한 6년에서 4년으로 줄이고 전임 대통령이 종신 상원의원 임명 관련 규정을 없앴다. 대통령의 연임은 금지되나 중임은 가능하다. 대통령이 강요를 임명하며 임명 시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칠레는 행정구역상 16개의 행정주로 나뉘어 있으며 각 행정주에는 주도가 있다. 16개 행정주는 다시 56개 지역과 348개 구역으로 세분된다. 칠레 행정주는 본래 제1주 제12주 및 수도권주를 포함하여 13개 주였으나 2007년 제1주와 제10주를 각각 이분하여 제14주와 제15주가 추가됨으로써 현재 15개 행정주가 구성되었다. 2017년 8월 뉴블레 행정주가 당시 비오비오 지역의 뉴블레 지방에서 만들어졌다. 2018년 9월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뉴블레 행정주를 포함하여 현재 칠레에는 16개 행정주가 있다. 대통령은 행정주를 이끄는 주지사를 임명한다. 주지사는 각종 지역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지역을 통치한다. 346개 구역의 시장은 공동협의회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된다. 시장은 공동협의회가 제출한 3명의 후보자 목록에서 지역협의회가 임명한다. 일부 대도시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시장을 임명하기도 한다. 이 의회와 정당 1973년 쿠데타 당시 양원제 국회는 해산되었고 입법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군부가 입법 기능을 수행하였다. 1981년 헌법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입법부가 직접 대중투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다시 허용하였다. 현재 의회는 양원제이고 상원과 하원 모두 국민투표로 선출된다. 상원의 정원은 38석으로 19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선출되며 임기는 8년이고 4년마다 반수씩 교체된다.
2005년 9월 헌법 개정을 통해 임명직 및 종신직이 폐지되었다. 하원의 정원은 120석으로 60개 선거구에서 각 2명씩 국민투표로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칠레의 전통적인 정치 스펙트럼은 극우에서 극좌까지 다양하며 1990년 민주주의가 회복된 이후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크게 확대된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이다. 주요 정당으로 기민당, 민주당, 사회당, 국가개혁당이 이외에도 급진 사회민주당이 있다. 2005년 12월 선거 결과 의회 내 정당별 의석 분포를 보면 기민당, 민주당, 사회당, 급진사회민주당, 독립민주연합당 등이 있다. 칠레는 정당이 자유롭게 운영되는 다당제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3. 사법부. 대법원과 항소법원의 판사 및 검사는 대법원이 제안한 후보자 명단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판사는 법무부의 소속 공무원이며 하급 법원의 구성도 이와 같다. 사법제도는 3심제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있다. 4. 외교. 칠레 대외 관계는 세계 각국,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와의 우호 협력관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영내 국가들과의 우호 협력 및 외교 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미주 경제 통합을 위한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미국, 멕시코, 캐나다, 페루, 파나마, 콜롬비아 및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하였다. 또한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안데스 공동체 회원국과 경제보안협정을 체결하는 등 2006년부터 남미 태평양 연안국과의 연대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9월에는 안데스 공동체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남미 공동시장과 1996년 10월에 경제보안협정을 체결하여 2006년까지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목표로 하였다. 또한 1995년 4월에는 쿠바와의 외교 관계도 재개하였다. 칠레는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등 접경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국경 문제 현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선 아르헨티나와는 1990년 민정 이양 이후 대부분의 국경 문제를 해소시켰으며 1999년에 양국 정상 간 국경 분쟁 종식 선언을 하였다. 칠레의 메르코스르 경제권 편입 이후 아르헨티나와의 경제통상 관계가 급증하였으나 2005년 이후 아르헨티나가 칠레에 수출하는 가스 공급량을 축소하고 가격을 인상하면서 다시 긴장이 발생하였다. 페루와는 1999년 11월 양국 외무장관이 1929년 평화조약 이행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국경 문제를 해결하는 듯하였으나 2005년부터 해양 경계선 문제로 마찰이 발생하고 이 문제로 2007년에 페루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갈등 국면에 있다. 그러나 2006년 가르시아 페루 대통령 취임 후 양국은 남미 태평양 연안국 간연대 강화를 추진하고 FTA를 체결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해가고 있다. 볼리비아와는 태평양 연안 해양 출구 요구 문제로 외교 관계가 단절되고 영사 관계만 유지하는 상태였으나 2006년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양국 공동의를 개최하여 외교 관계 재개 문제, 해양 출구 문제, 실질 협력 확대 문제 등을 협의 중이다. 미국과의 관계 강화에도 역점을 두는데 1990년 3월 민정 복귀 이후 미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으며 개방경제 정책에 입각하여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2004년 1월 1일 발효시켰다. 유럽연합과도 2002년 11월에 FTA를 체결하고 2003년 2월 1일부터 발효시켰으며 유럽 자유무역연합과도 2003년 6월에 FTA를 서명하는 등 유럽과의 관계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정책도 추진 중인데 칠레는 남미 국가 중 가장 먼저 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아시아 진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칠레는 2003년 2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이후 2005년 7월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FTA를 체결하고 2005년 11월에 중국, 2006년 2월에 인도, 2007년 3월에 일본과 FTA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칠레는 한국 및 중국에 이어 일본 및 인도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세계 최초로 아시아의 4대 무역 강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가 되었다.
최근 2022년 칠레 의회는 4년간의 입법 토론 끝에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을 승인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칠레 시장의 개방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5. 경제. 칠레의 경제는 국제시장에서의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라 경제 성장이 크게 좌우되며 광업, 농업, 서비스업은 경쟁력이 있으나 제조업이 매우 취약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칠레 경제는 기업가들의 전문성, 각종 규제의 투명성, 의사결정의 예측 가능성, 안정된 환율 등이 강점이다. 그 결과 칠레는 전통적으로 정치 및 재정 투명성 측면에서 라틴 아메리카의 모델 국가로 간주된다. 칠레는 1970년대 후반부터 개방과 경쟁의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해왔으며 국내 총생산, 고용, 국내 저축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면서 대규모 외국인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22년을 기준으로 지난 10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 하나였으며 빈곤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COVID-19 위기의 영향이 칠레 중산층의 수년간의 성장을 역전시켜 규모를 거의 200만 명 줄이고 중산층 가구를 빈곤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에 이 나라의 국내 총생산은 11%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주로 가계 소비 증가 및 소득 지원 정책에 의해 가능했다고 분석된다. 향후 몇 년 동안 칠레 경제는 느린 속도이지만 계속 성장할 것이며 상승하는 구리 국제 가격과 지속적인 재정 부양책의 혜택을 계속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에 따르면 GDP 성장률은 2022년 2.5%, 2023년 1.9%로 안정화될 것이다. 칠레 경제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력한 제도와 건전한 거실 경제 정책이 칠레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 둘째, 시장 지향적인 정책은 생산성 향상과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 서비스 및 사회 정책의 설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셋째, 세계 최대의 구리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칠레는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2022년을 기준으로 정부가 지난 30년 동안 거의 5%의 연평균 성장률을 달성하는 동시에 빈곤율을 8% 미만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칠레의 중산층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중산층 규모 중 하나이다. 그러나 불평등은 여전히 상당하다. 경제 발전은 기대 수명의 급격한 증가와 출산율의 감소로 이어졌다. 실제로 칠레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아직 약하지만 경제 성장과 노동 생산성에 중요한 제약이 될 수 있는 인구학적 전환에 직면하고 있다.